1998년 한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대 앞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있는 적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숫자 앞이었습니다. 환율 달러당 1960원. 그 숫자가 전광판에 찍히는 순간 모든 국민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 대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쌀을 살 돈조차 없던 사람들. 하지만 결혼 반지를 빼고 목걸이를 풀고 정부 금 매입 창고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1998년입니다. 한국인들이 다시 입에 올리기까지 20년이 걸린 상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3월 서울의 전광판 위에서 다시 붉은 숫자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최저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평생 원화를 지켜본 사람들조차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1899원,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편집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숫자 하나를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봅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균열, 겹겹이 쌓인 충격, 그리고 지금 아시아 전체가 조용히 묻고 있는 질문. 한국, 아시아 4위 경제, 삼성과 현대의 나라,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 지금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걸까요? 경고음은 이미 울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는 역사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 숫자는 두 번째 종류였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1,500원이라는 선은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원화가 그 선에 가까워질 때마다 한국 정부가 즉각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외환을 풀고 기획재정부는 경고를 내고 시장도 그 신호를 이해하고 멈췄습니다. 17년, 그 벽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3일 밤, 대부분의 한국인이 잠들어 있던 늦은 시간,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반사적으로 달러로 쏠렸고 원화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1,500선을 넘어섰습니다.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경보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숫자가 화면 위에서 조용히 한 세대의 트레이더들이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선을 넘어선 겁니다. 2주 뒤 3월 16일 서울 정규시장이 1,501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야 거래가 아닙니다. 벽은 공식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주간 평균 환율은 1,505.62원,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가장 긴장된 순간에는 1,517.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공항 환전소에서는 항상 시장보다 조금 불리한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때 1,570원이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막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 환전 화면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숫자는 1,517도 아니고 1,570도 아닙니다. 단순한 비교 하나입니다. 누구든 이걸 보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3월 월평균 환율 1,489원, 1998년 3월 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점. 한국이 IMF에 손을 벌리고 국민들이 결혼 반지를 내놓던 그 시기. 월평균 환율 1,488원. 차이는 단 1원입니다. 돈이 빠져나갈 때 그건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2026년 3월 그 흔적은 단순히 거래 화면에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숫자 하나하나, 그래프 하나하나, 보고서 한 줄 한 줄에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애널리스트들은 그 숫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걸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 큰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단 30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30조 2,63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달러로 바꾸면 200억 달러입니다. 단 한 달 만에 200억 달러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1년도 아닙니다. 하나의 사이클도 아닙니다. 단 한 달입니다. 이건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큰 외국인 자금 유출입니다.
이 숫자를 잠깐 그대로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융 역사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건 충격, 어떤 건 조정,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다른 단어를 씁니다. 탈출. 2026년 3월 이 단어가 영문 보고서, 한국어 보고서, 일본어 보고서에 동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탈출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한 회사를 봐야 합니다. 전 세계가 아는 이름, 삼성전자. 2026년 초 2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50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360억 달러입니다. 단 하나의 회사에서 60일 만에 빠져나간 돈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추가로 15조 5천억 원을 더 팔았습니다. 그 결과 12년 넘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48.9%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되던 외국인 과반 지분이 처음으로 깨진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회사 이야기 아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파리에서 팔리는 갤럭시 한 대, 캘리포니아에서 애플로 들어가는 반도체 하나, 도쿄에서 TV에 들어가는 올레드 패널 하나, 이 모든 게 삼성의 재무제표를 거쳐 한국의 경상수지로 연결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판다는 건 단순히 주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경제에 대해 신뢰를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신뢰가 무너질 때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3월에 가장 긴장된 거래일에는 코스피가 하루에 240포인트 넘게 흔들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면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매도 주문은 계속 체결됐고 개인 투자자들은 집에서,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자신의 계좌가 줄어드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조용하게, 빠르게,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서 하나 잠깐 멈춰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같은 2026년 3월 외국인이 30조 원을 팔아치우는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정확히 30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사람들의 흐름을 거슬러 혼자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두 손으로 홍수를 막으려는 것처럼. 이걸 어떤 사람은 애국심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에 따라 역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가장 무서운 부분이 아닙니다. 환율은 증상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전광판의 숫자, 증시의 빨간 막대, 서울을 떠나는 자금 흐름. 모두 아픕니다. 모두 불안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건 표면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37개 경제의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그리고 마지막 한국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104%를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 가계가 지고 있는 전체 부채,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소비자 대출, 주식 투자 대출까지 이 모든 금액이 한국 경제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총 생산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으로도 그 나라 국민의 빚을 다 갚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104%는 갑자기 생긴 숫자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쌓였고 2025년에 가속됐습니다. 2025년 2분기 가계부채는 1950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분기 증가폭은 2021년 3분기 부동산과 주식이 정점이던 시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7배를 넘었습니다. 이걸 일상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맞벌이 부부, 아이 한두 명. 매달 소득이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식비를 내고 교육비를 내고 교통비와 공과금을 냅니다. 그리고 남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부분이 빚상환으로 나갑니다. 금리가 낮을 때 대출로 산 아파트, 상승장에 투자하려고 끌어온 소비자 대출, 빚 위에 또 빚이 쌓입니다. 해마다 반복됩니다. 서울 집값이 10년 만에 2배가 된 시장에서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빌렸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서 대출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리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이게 정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원화가 무너지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이 아주 직설적으로 부르는 하나의 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원화 약세.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한국은 석유와 가스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5,200만 명의 생활과 산업을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중동 갈등으로 달러 기준 유가는 이미 올랐습니다. 그걸 원화로 바꾸면 더 크게 오릅니다. 수입 비용 상승. 다음은 물가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가스 요금이 오르고 모든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원하지 않아도 움직여야 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위험해집니다. 금리 인상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수백만 가게, 이미 빚을 지고 있는 그 가게들이 같은 대출에 대해 매달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쓰던 돈, 소비에 쓰던 돈, 외식에 쓰던 돈, 교육에 쓰던 돈이 이제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내수는 무너집니다. 가게는 비고 식당은 문을 닫고 중소기업은 버티지 못합니다. GDP는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GDP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원화는 더 약해집니다. 원은 닫힙니다. 그리고 더 나쁜 상태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건 비관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경고한 내용입니다. 2026년에 취임한 총재는 가계부채를 경제의 잠재적 위협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화 약세로 인한 물가 압력을 막기 위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가계를 압박합니다. 가계가 무너지면 소비가 죽습니다. 소비가 죽으면 GDP가 떨어집니다. GDP가 떨어지면 원화는 더 약해집니다. 한국은행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도 고통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시한폭탄의 본질입니다. 터질 수도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번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끊지 않고는 멈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충분한가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사고 있는 걸까요? 서울의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의 일부입니다. 지난 2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풀어왔습니다. 연이은 충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계엄령 충격, 소비 위축 충격, 트럼프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 충격, 그리고 지금 환율과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까지.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정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점점 더 크게 묻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오는가? 동시에 한국과 일본, 환율 압박을 가장 크게 받는 두 나라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외환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한 메시지입니다. 시장은 듣습니다. 때로는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진퇴양난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제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성장을 자극할 수 있고 기업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원화는 더 약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낮은 금리를 보고 돈을 빼서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원화는 더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더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물가 압력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백만 가게가 압박을 받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가게, 소비는 무너지고 성장은 멈춥니다. 이미 약해진 경제는 더 약해집니다. 깨끗한 해법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치릅니다. 회의실에 있는 관료가 아니라 일상 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이어가는 동안 시장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2026년 3월 외국인은 30조 원을 팔았습니다. 같은 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정확히 30조 원을 샀습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숫자입니다. 마치 양쪽이 시소의 양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한쪽은 한국을 떠나는 외국 자본, 차갑고 계산적이고 감정이 없습니다. 다른 한쪽은 계좌를 열고 매수 버튼을 누르며 자국의 회복에 베팅하는 수백만 한국인입니다. 저축으로, 신뢰로, 때로는 빚으로. 이들은 이 이야기의 영웅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함정에 들어간 걸까요? 역사에는 바닥에서 매수의 전설이 된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행동을 했지만 타이밍이 틀려 모든 것을 잃은 사례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자신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25조 원 재정부양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출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이미 긴장된 재정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푸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쓰면 재정 적자가 늘어납니다. 적자가 늘어나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경제 전체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기업도 가게도 모두 더 비싸게 빌려야 합니다. 부담은 다른 방식으로 다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 경제에 돈을 쓰는 것의 역설입니다. 이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회의실 안에서,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가장 경험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버틸 여력이 남아있는가? 그래서 지금 모두가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아무도 직접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1899원. 정말 가능할까요? 자극적인 제목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과장된 전망도 아닙니다. 각 숫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계산한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앞으로 무엇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중동 갈등이 완화됩니다.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한국의 수입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던 유가가 다시 내려갑니다. 환율 압력이 줄어듭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원화가 비정상적으로 싸졌다고 판단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원화는 1350에서 1400 구간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1734억 달러를 기록했던 반도체 수출이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됩니다. 한국 정부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지정학이 협조해준다면. 두 번째 길,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갈등은 계속되지만 확전되지는 않습니다. 유가는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지만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원화는 1450에서 1500 사이에서 버팁니다. 아프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GDP 성장률은 0.8에서 1.2% 사이를 맴돕니다. 경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버팁니다. 지친 상태로 분기마다 언젠가 올지 모르는 외부의 충격을 기다리면서 2026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재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축하할 일도 없습니다. 세 번째 길, 전쟁이 확대됩니다. 유가는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한 수준까지 급등합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한국은행은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충분히 올라가는 순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가계부채 거품이 서서히가 아니라 빠르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거품이 그렇듯이. 코스피는 급락합니다. 외국인 자금은 이제 점진적인 유출이 아니라 하나의 파도로 빠져나갑니다. 원화는 1600을 넘고 1700을 넘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번진다면 은행이 흔들리고 부실 채권이 쌓이고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1899원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저 다음 정거장일 뿐입니다. 아무도 끝까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위에서. 세 가지 길,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평범한 한국인 누구도 길거리에서 줄을 서서 결혼 반지를 빼고 상자에 넣어 정부에 내놓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6년 많은 사람들은 원화가 다시 1998년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것도 꺼립니다. 말하는 순간 더 현실이 되고 더 현실이 될수록 더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은 것을 다시 반복한다는 겁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젖은 도로 위에 네온 불빛이 반사됩니다. 사람들은 걸어다니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밝게 켜진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건물 위에는 삼성 광고판이 걸려 있습니다. 익숙한 파란색, 선명한 흰 글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거리를 건니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밥은 먹고 지하철은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의 아래에서 숫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99원.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그 경계의 어느 쪽에 서 있는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어떤 숫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경고음은 이미 울렸습니다. 이 소리는 처음이 아닙니다. 1998년 한국은 이미 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결혼 반지로, 땀으로,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집단적인 의지로. 2026년의 질문은 이제 문제가 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 소리를 듣고 있는가?